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한국산 T-50 고등훈련기가 인도네시아에서 고개 비행을 하던 도중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 공군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먼저 어떤 기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모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기종은 T-50을 그 전투기형으로 만든 FA-50이라는 기종입니다. 근본적으로 네. 똑같습니다. 이제 T-50 같은 경우는 이런 무장들이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이 집속 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공대공 무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T-50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제 훈련 용도로 이제 활용되는 비행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T-50이 이제 그 개발되게 된 것은 그 우리가 그 1990한 이제 그 3년 정도의 F-16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절충 교육으로 대한민국 스스로가 이 제트기를 개발을 하겠다. 그 제트기 중에서도 시장성이 있는 훈련기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그 F-16을 개발하던 미국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아서 국내에서 독자로 개발을 한 전투기 그 훈련기가 바로 이 T-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훈련기로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장을 장착을 하면은 실제 이제 공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FA-50 같은 기종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필리핀에 그 12대 수출된 것 중에 2대가 이제 도착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것을 한 16대 정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T-50도 종류가 이제 한 2가지가 있습니다. T-50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 기본적인 무장이나 어떤 장비 같은 걸 전혀 장착하지 않고 제트기의 특성을 훈련하기 위한 기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TA-50이라고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무장 같은 것을 장착하고 무장 발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T-50을 12대, TA-50을 4대 이렇게 구매를 해서 2014년부터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 총 16대가 수출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락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지금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번에 추락한 비행기는 T-50으로 보입니다.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운용을 한 지 이제 불과 한 2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인도네시아 공군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상당히 많은 기간 이미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가서 이 조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보면은 이런 에어쇼 같은 데서 이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시범 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봐도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이 또 궁금해지는데 고개 비행 도중에 지금 추락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런 이제 이 항공기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그런 시연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블랙 이글이라고 그래서 왜 우리 공중의 특수 비행단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고개 비행 혹은 그런 거를 하는 그 비행단이 별도로 있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T-50이 아무래도 신형 기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지방의 에어쇼라든가 혹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일이 있으면은 기체가 뭐 한 대 혹은 2대 정도가 떠서 이런 어떤 시험을 보이는 그런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결국 그런 시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영상이 있으면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보고 있으면 추락하기 직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항공기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듯이 거의 로켓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G라고 그래서 중력의 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버티는. 우리 보통 이렇게 지상에서 느끼는 것이 1G인데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쏴서 쫙 올라가게 되면은 그 느끼는 그 G가 뭐 예를 들어서 5G, 6G 그 정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한 6배 정도 무게가 나를 누르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떠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수평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평을 잡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순간 G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체가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G가 거의 한 6G 이상, 한 7G나 8G 정도의 그 힘이 몰리는데 그런 힘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조종사는 이걸 감당해낼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재 당시 상황이 어땠나를 좀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회복을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버리면은 이 느껴지는 G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종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 바퀴 비행기가 꺾어주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렇게 G가 역으로 걸리는 거예요. 카운터 G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상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면서 마치 팔자를 그리면서 나갔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부담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예, 부담을 네. 줄 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저 비행 경로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가서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 좀 회복이 좀 급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아마 컨트롤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보면 비행기가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을 겁니다. 예. 네.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보통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자기가 그 어떤 양력을 유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보통 실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체가 컨트롤이 안 되고 그 양력을 잃어서 그냥 낙하듯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낙하듯이 떨어지게 될 경우는 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 아마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고 있으면은 비행기가 굉장히 떨어질 때 이렇게 굉장히 그 마치 비행을 하듯이 내려옵니다. 지금 네. 보이시죠? 예. 이렇게 저 그렇네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 회복을 할 듯하다 곧바로 이제 추락하는. 추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실속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결함에 의해서 떨어졌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체 결함, 이제 또 다 생각할 수 있는 기체 결함이 만약에 이게 비행기라는 게 요즘은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전자 장비가 다운이 돼 버리면은 그야말로 출력이나 조정이 안 되고 그냥 추락해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것이 지금 그런 식의 추락이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지금 끝에 추락하기 직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막판에 살짝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회복을 그러네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체 자체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 그 수많은 쥐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걸릴 때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네. 그런 그 훈련을 한번 받아봤는데 진짜 한 육지로 한 20초를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예. 육지로 20초를 버틴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6지 이상의 힘이 들어서 7지, 8지, 뭐 심지어 9지까지 이제 네네. 보통 조종사들 훈련을 하는데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 그래도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겠군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당시의 상황이 제가 이건 뭐 결론이 아직 조사 결과가 그렇죠, 나온 게 그렇죠. 아니기 예. 때문에 함부로 절대 얘기할 수 없긴 하지만은 네. 아마도 조종사가 그런 그 쥐락에 빠졌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혹은 쥐락에 직접 걸려서 의식을 잃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신체적인 상황 때문에 조작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의식이 똑바르고 그 다음에 몸을 가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기체가 컨트롤 못하겠다 싶으면은 이젝트 그러니까 비상 탈출을 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냥 땡겨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랬으면 아마 충분히 탈출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기체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거나 네. 혹은 그 이제 미처 탈출할 어떤 경황이 없었던 상황에서 마지막에 결국 기술을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체를 좀 컨트롤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 추락한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조종사는 어느 정도의 베테랑 조종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탈출할 수 있던 상황은 없었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보면 이 네. 지금 해당 조종사가 몇 시간 정도의 비행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를 받은 바가 없는데 네네. 근데 최소한 지금 그 T-50 같은 기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저것을 시범 비행을 한다, 고개 비행을 한다라고 할 경우는 그 안에서도 가장 베테랑 조종사가 했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종사의 조종술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되려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그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간의 감정 싸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조종사 측의 실수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체가 뭐 회복을 하거나 내려오거나 할 때 통제가 안 된다 싶으면은 자신이 이젝트를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네네. 그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안 한 것이냐, 기체를 끝까지 조절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의식을 잃어서 땡기지 못했던 것이냐, 쥐락에 걸린 거. 예, 쥐락에 예. 걸려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두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근데 이 부분은 그 기체를 수거해서 조사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기체 안에는 블랙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 이 블랙박스는 어떤 정도냐면 추락을 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막 불이 나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보존이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블랙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은 일단 한 가지는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방석과 후방석 간에 얘기했던 내용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관제탑하고 얘기했던 내용들. 그래서 그 보이스 레코더가 있고요. 그 기록이
기록이 있고 또 하나의 기록은 플라이트 데이터, 그러니까 비행한 그 비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내가 어느 자세에서 어느 속력으로 갖고 이때 엔진 출력은 어떻고 하는 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록을 수거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네. 당시에 기체가 비정상적이었다 혹은 조종이 비정상적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보통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데이터를 수거를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정비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그 T-50이 한번 추락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 경우에도 결국은 그 이제 그 추락한 기체 안에서 블랙박스를 찾아내서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결국 조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 당시에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었나 살펴봤더니 이제 정비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번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결국 네.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선 조종사의 실수 혹은 정비하는 정비사의 실수, 네. 그다음에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기체 자체의 결함, 예. 혹은 그 이외에 어떤 그 급격한 어떤 뭐 기상 변화라든가 어차피 하늘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그 중에서 결국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일단은 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좀 기술적인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뭐 예. 우리 정부라든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현재 그 T-50은 들어간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는 보증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기체의 결함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제작사가 그 전부 이렇게 그 성능이나 이런 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기간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고가 만약에 어떤 기체 자체의 결함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그 우리 그 업체에서 전부 해야 되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혹시 이번 사고로 그 미국의 고등훈련기 선정 사업이죠. 이 수주를 앞두고 있는데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데 지난주 그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보면은 TX 롤아웃 행사라고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도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천에 있는 카이의 그 공장에서 그 미국의 그 훈련기 사업에 참가할 기종을 처음 만들어서 그거를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우리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드디어 도전을 하겠다 그런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내 그 언론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사고가 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난 부분이 결국은 이 실제 이 T-50이 어떤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쟁 사업이 시작되고 경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있는 말 없는 말이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차분하게나마 이 어떤 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나와서 그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만에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체 자체의 결함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요. 지금 T-50이 거의 10년 이상 비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여태까지 한 번도 기체 결함에 의한 사고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기체 결함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 그 미국의 TX 사업에 경쟁하고 있는 다른 기종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그 알레르 마키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M346이라는 기종 같은 경우는 그 테스트하는 시험 기체가 이미 2번이나 추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공기를 뭐 UAE나 싱가포르 같은 데 팔았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사업에서 그 상대방에 있는 그 소요군, 그러니까 이 고객을 얼만큼 만족시켜줄 수 있냐, 그것이 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크게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셨군요. 네. 네,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출범을 했었죠. 방위 사업비리 정부 합수단이 거의 1년 넘는 주요 수사들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간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비리, 방산 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위 산업 전반이 다 썩고 그다음에 방위 산업하는 기업체들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네. 지금 이 어떤 이 사안의 대부분이 비리 사안의 대부분이 보면
방위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제품에 관한 것이고 방위 사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국내 생산을 포함을 해서 해외에서 사오는 것들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 이 수많은 사건들 보고 있으면 전부 다 무기 거래상들, 이 중개상들의 문제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 중개상들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네네.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방산비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방위 네. 사업비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 자체가 네. 오해를 받고 방위 산업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다. 어떤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 된 부작용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이 수사를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고 하니 보통 이런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보통 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런 그 대상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그 증거를 잡아낸 다음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 합수단에게 주어진 기간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 결국은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문제들밖에 손을 댈 수 네. 없었던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번에 새롭게 나왔던 그 돈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최윤희 전 의장을 기소를 했다거나 혹은 네. 이제 뭐 그 ADD 이제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연구소장을 이제 기소를 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검찰이 돈의 흐름을 쫓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낸 그런 성과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합수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비리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위산업 전반이 이렇게 어떤 침체되고 혹은 네. 오해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런 수사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놓고 꾸준하게 하되 대신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서 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그런 식의 끌어가는 운용의 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방위 사업도 훨씬 더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투명성도 전부 다 보장이 되는 상태로 안심할 수 있는 국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좀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